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가 오늘도 평일을 이어가며 결정문에 최종 손질했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승복을 요구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단체들이 선고 당일 총력전을 예고해 수십만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선고 직후 충돌 사태 대비해 경찰력을 총동원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 상호 관세를 발표합니다. 철강과 자동차의 이중 관세 우려가 커지는 등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남 대형 산불 피해 농가 지원에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지원책도 잇따르고 있지만 일상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만 이틀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를 위한 결정문을 다듬었습니다. 네, 헌재는 재판관뿐 아니라 직원들도 외부 접촉을 피하며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사실상 판결 절차를 마친 만큼 재판관들이 결정문의 세부적인 문구를 보완하고 서명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만약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다면 해당 재판관이 법정 의견 초안을 바탕으로 직접 의견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 선고 당일 낭독할 결정문과 보도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지 막판까지 꼼꼼히 확인할 전망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다만 공식적으로는 선고 직전까지 심리가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에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나 탄핵 기각, 각하 등 결론이 정해진 가운데 헌법재판관들은 어느 때보다 보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판관과 직원은 창문 커튼을 내리고 구내 식당이나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등 외부인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8명의 전담 경호 인력이 늘어나는 등 신변 보호 수중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는 재판관들의 출근길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출근길에 오른 재판관들의 표정에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인용과 직무복귀 모두를 물밑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실은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헌재가 사실상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지만 근거 불분명한 소문만 떠돌면서 더욱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기 힘든 만큼 물밑에선 탄핵안 인용과 직무복귀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돌아올 경우 선고 당일 용산을 찾을 가능성이 큰 만큼 참모진은 우선 업무 보고와 함께 정상외교 재가동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등을 포함한 대국민 담화도 준비하고 있다며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윤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대통령실의 주요 업무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속에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부 수석실의 경우 총리실과 기능이 겹치는데 총리실이 주요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뒤 이미 사의를 밝힌 참모진은 한대행에게 다시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실무진도 여당으로 돌아가 조기 대선을 지원하거나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나 업무 인수인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용산을 떠나게 됩니다. 윤 대통령과 정권의 명운을 가를 헌재 선고가 임박할수록 대통령실 안팎의 적막감과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식적인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승복은 계엄 사태 가해자인 윤석열 대통령 몫이라고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승복을 시사하는 발언은 했지만 공식 회의나 회견에선 관련 메시지를 내지 않은 걸 지적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그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 복귀 땐 유혈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이 대표의 최근 발언에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불복 의사가 담겼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 윤 대통령은 이미 헌재 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승복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헌재의 파면 결정에 승복해야 할 건 윤 대통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만든 가해자는 윤 대통령이란 논리와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당내에선 피해자인 국민과 야당에 여당이 승복을 촉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의 승복 발언 등 가식적인 말잔치가 아닌 윤 대통령 본인의 승복이나 당장 받아내란 겁니다. 다만 정치권 원로들 사이에선 국회 교섭단체라면 탄핵 심판 결론에 100%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선고 승복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진영 갈등이 그만큼 깊다는 걸 방증한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두 사람의 뚜렷한 승복 선언이 필요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란 건데 어떤 결과든 탄핵 선고 이후 국민 통합은 정치권 최대 과제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이틀 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접근 차단 구역을 반경 150m까지 확장했는데요. 이 차단 범위 밖에서 탄핵 찬반 집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예, 김 기자, 뒤 도로가 텅 비었군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헌재 인근 통제구역 범위를 헌재 반경 100m에서 150m로 늘렸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안국역 사거리부터 제동초등학교 근처까지 차량이 아예 다닐 수 없는데요. 헌재 인근 3개 주요 지점에 경찰 차벽 트럭과 버스를 배치해서 출입을 차단한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헌재 일대를 비우는 진공 상태 만들기에 나선 건 어제 낮 1시부터인데요. 헌재 앞 도로변을 비롯해 안국역 일부 출구, 제동초등학교 사거리 등에 질서 유지선과 경찰 버스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인도에도 투명 안전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겹겹이 설치해 출입 목적과 신분을 확인한 뒤 집회 시위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통제 구역 아닌 이곳 헌재 정문 바로 앞에 있던 탄핵 반대 측 천막도 정리됐고 늦은 오후까지 그곳에 머물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경찰 설득 끝에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또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일부 출구도 폐쇄했는데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폐쇄 출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른바 헌재 인근 접근 금지 상태인데 그러면은 지금 탄핵 찬반 양측 집회는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은 통행이 제한되는 헌재 반경 150m 내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런 만큼 이 차단구역 바깥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안국역 앞을 포함해서 경찰 차단선 인근에서는 여전히 일부 1인 시위자들이 모여서 함께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현재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안국동 사거리 쪽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무대를 세우고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율곡로와 3일대로 등 일부 도로가 계속해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측은 오늘 밤 9시쯤 농성을 마치고 내일 다시 이어간다는 계획이고 탄핵 반대 측은 밤새 집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 이래 역대 최다 인원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일대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치권의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도 헌재 인근 안국역 출구를 일부 폐쇄하는 등 안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은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이제는 국민의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가 어떻든 법치주의에 따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승복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해하는 불법과 폭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며 특히 정치권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고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입니다.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고 전후 전국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도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 출구를 일부 폐쇄하고 선고 당일엔 아예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역들도 실시간 혼잡도를 확인해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도심을 지나는 시내버스들은 우회 운행하고 집회 장소 주변 따릉이 71곳은 이용 중지되며 선고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 3일간 최대 2,400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을 확보합니다. 자유가 실현되는 공간이 혼란과 위험한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시는 또 환자 발생에 대비해 선고 하루 전부터 4개의 현장 진료소를 운영하는 등 비상태세에 돌입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백악관은 내일 발표 즉시 효력이 발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세부 내용이 베일에 쌓인 가운데 블룸버그는 한국의 세율이 16%로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을 거라는 추산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뜰에서 상호 관세를 직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효력은 발표 즉시 발휘될 예정이라며 미국 해방의 날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re not going to be wrong. It is going to work. And we are focused on restoring the golden age of America and making America a manufacturing superpower. And again, Peter, I would point you to the investments that have already trickled into this country.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세율을 적용할 거란 보도가 나왔지만 백악관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최종안을 다듬고 있다며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He's with his trade and tariff team right now, perfecting it to make sure this is a perfect deal for the American people and the American worker. 블룸버그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합산해 각국의 상호 관세 세율을 추산했습니다. 한국은 16%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TA로 관세가 거의 없고 비관세 장벽도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 고려된 추정치입니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경고했고 유럽연합도 보복에 나설 강력한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멕시코는 미국이 원하는 범죄자를 넘기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관세 협상에 활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를 언급하며 세 나라가 트럼프 관세에 공동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가 임박하면서 우리 산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거나 부과가 예정된 철강과 자동차는 이중관세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긴장 속에 미국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정부는 곧바로 대책 마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31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효과임을 강조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그러면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1시 1분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내일 새벽 발효되는 상호관세까지 붙을 경우 기존 0%였던 자동차 관세는 40%대로 훌쩍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미국 판매의 65%가 수출 물량인 현대차 그룹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 무색하게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그 공장이 설립돼서 생산량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또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딜러들한테 차량 가격 인상에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미 25% 관세를 맞은 철강 역시 상호 관세가 더해질 경우 이중 관세가 불가피합니다. 철강 부품이 들어가는 가전도 도미노처럼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도체의 경우 관세와 함께 보조금 폐지라는 이중고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별 상호 관세를 얼마나 매길지 아니면 모든 수입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관세율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면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 우리 산업계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는 미국 관세가 발표되는 대로 각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여파를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 압박도 걱정거리입니다. 미국 측이 현재 30개월 이하인 미국산 소고기의 원령 제한을 풀어달라거나 유전자 변형, LMO 감자 수입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동건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2025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 우리나라 관련 7페이지 중 농축산물 수입 관련 이슈가 한 페이지를 차지했는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먼저 언급됐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고 이 임시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어 강도 높은 압박이 예상됩니다. 한국 진출 9년 만인 2017년부터 계속 수입 소고기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소고기는 지난해 약 22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미국 소고기 수입 제한이 풀린다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자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병해충을 이유로 미 일부 주에서 생산하는 감자 수입을 막아왔는데 이 부분이 무역 장벽으로 새롭게 언급됐습니다. 미국은 특히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 규제에 대해 한국의 개혁 부족으로 글로벌 규제의 조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미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이 미국 신플로트가 신청한 LMO 감자 품종에 대해 7년 만에 위험성 검사 적합 판정을 내린 상황. 식약처 인체 안전성 평가만 통과하면 미국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이 처음으로 가능해지지만 진통이 예상됩니다. GMO 감자의 수입이 허용되는 순간 국내 시장을 조금씩 잠식해야 할 것이 분명하고 축산업계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서도 보면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에 대한 그 광우병 통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이번 보고서가 매년 미국 측이 제기한 소고기와 원예작물 수입 장벽 언급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고서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기에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정당의 중견 정치인들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고 매우 반헌법적인 그 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심판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어떤 결론이 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그런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행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보였는데 민주당은 지금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내진 않았죠? 않았죠. 네.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뭐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식으로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수용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의사표명이 없었는데 더더군다나 오늘 이제 한 얘기 그 승복은 윤석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호칭도 빼면서 마치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나한테 묻냐는 이런 투의 답변은 사실 우리 모두가 이제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대한민국 개인의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고 지금 사실 광장에서 이렇게 직결되고 있는 아주 이 높아지고 있는 이 이른바 탄핵에 대한 찬반 열기를 그나마 좀 제어시킬 수 있는 제1야당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윤 대통령도 명시적으로 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미 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보고 왜 그때 최후 변론 때 안 왔느냐고 하지만 그건 방어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당에서는 일관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도 승복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우면 결과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좀 감정적 언사로 대하는 건 여러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좀 우려를 좀 불러일으키는 말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왜 안 할까요? 저는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심제입니다. 제도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면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은 방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그런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일종의 범죄입니다. 그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뭐 여론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기대도 그런데 헌법소의 관점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하는 게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와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했을 때 과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걱정하는 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절차에 그리고 이 법률적인 이 심판의 결과에 정작 승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 입으로 한 번도 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오늘도 그 질문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선고 나기 전에 그에 관해서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변호인단의 입장이었어요. 이게 재판입니다, 재판. 그리고 징계 재판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그런 재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잘못해서 재판이 회부된 사람이 승복을 말하는 게 우선적인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 당사자는 말하지 않는데 국민들한테 승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바뀐 거고 지금 민주당의 항변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승복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항변은 전 정당한 거라고 봅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여당에서 승복 강요를 하니까 승복 그 살인죄 반성을 안 하는데 용서를 강요하는 격이다. 그게 그 말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뭐 그건 김용민 의원의 비유가 얼마나 적정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들이 승복을 말하는 게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엔 민심이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놨는데 그 결과를 민심이 수용하면 아무리 정치권 내에서 그 결과가 마땅치 않아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민심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는 민심이 기도했던 그런 헌법소의 관점이나 의지가 아니다. 라고 그 여론이 커진다면 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은 탄핵 인용을 의식하고 불가피하게 국면 전환을 해야 되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밀접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없고 거리를 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점을 의식해서 자꾸 지도부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부를 향해서만 하는 얘기가 되면 지금 이제 전열이 흐트러지니까 공을 상대한테 떠넘기듯이 공세를 취하는 차원에서 저 얘기를 거듭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별로 의미 없는 논란이라고 봅니다.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 이제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섣불리 확실하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얘기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다. 승복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절치 않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걸 왜 자꾸 윤 대통령의 규책 사격에만 돌리느냐. 어쨌든 윤 대통령이 그 계엄을 한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이제 그 징계형 재판인 헌재에 대한 심리와 그다음에 사법 재판을 동시에 받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왜 명시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그러면 헌재가 어떤 결과를 내리더라도 이건 불가역적인 겁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제도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돌릴 수 있는 행위는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승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 이게 그냥 정치권에서 찬반 논란만 있는 정도라면은 굳이 승복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민적 찬반 대열에다가 이게 유증기처럼 계속 쌓여가고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지점이 와 있으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메시지 관리를 하자는, 상황 관리를 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 얘기는.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용만이 오직 한 길이다. 그러니까 헌재재판소라는 거를, 헌법재판소라는 거를 마치 뭐 인용의 통과기구처럼 생각하는데 헌재는 인용 기각 각하의 3가지 경우의 수를 내는 헌법기관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거기다 명시적인 메시지를 내자는 건데 저는 일단 금요일을 주목하는 건요. 일단 거기에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도 나오고 소추인단도 나와서 마지막 선고를 듣지 않겠습니까? 출두하면서 아마 저는 어떤 식으로든 양쪽 얘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거기에서는 어떤 명시적으로, 왜냐하면 선고 직전에 있는 소추단과 변호인단 대표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한다. 저는 그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 이틀도 채 남지 않았고 온종일 내일 하루는 이제 통으로 남았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당일날 들어가기 전에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뭐 지켜보면 알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변론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재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없었을 재판입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에 가장 먼저 승복을 말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여당도 어쨌든 승복을 야당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먼저 설득해야죠. 당신이 먼저 승복을 얘기해라. 그래야 정치권 전체가 어쨌든 헌재 결정을 수용하고 승복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당한테는 승복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승복을 요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승복 안 해도 되고 야당만 승복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지금 여당의 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그 12월 3일 날 국민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헌 불법적인, 그리고 헌법상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그리고 헌법상의 그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위헌적인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대를 국회로 보내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일이 없었다면 이 재판이 열렸겠습니까? 그럼 누가 먼저 승복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건. 평론가님, 그러면 승복 전에 그 선고 전에 승복 여부를 이야기하기가 그렇다면은 선고가 난 다음에는 어떨까요? 저는 윤 대통령이 만약 선고가 나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인용이 있고 기각이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인용이라면은 당연히 이제 그 파면에 대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다면 저는 거기에서 당연히 저는 대국민적 선언이 나와야죠. 그간 임기를 맞춰야 되니까. 저는 당연히 거기에서는 당길 거라고 보고, 다만 기각이 됐을 때 아니면 뭐 각하가 됐을 때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거는 조금 더 정말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최후 변론에서 했던 얘기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기를 좀 단축하더라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최소한 87 체제를 극복하게끔 내가 뭘 하겠다. 개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내치 외치를 분리하겠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혼자 설 수 없으니 야당과 소통하겠다. 거국 내가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이후의 얘기인데, 저는 어찌되었건 내일 모레 출두하면서 아마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사실 지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다음에 안 나온다면 변호인단이 분명히 서서 기자들에게 일문일답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런 뜨거운 승복 논란이 있어서 아마 변호인단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갖고 올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수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시위나 이제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도 삼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좀 그 정치권의 발언이 심각하다, 이렇게 봤을까요? 아니, 권한대행으로서 좀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게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지금 행정부를 맡고 있는 권한대행 입장에서 그 결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 갈등이나 그게 증폭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정치권에 호소하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는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저런 말 할 처진가 싶습니다. 본인은 매일매일 위헌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법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같은 명백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처럼 국회에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통과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언했었어요. 상법 개정하겠다고. 예. 그거는 이제 일방적으로 재계 일부의 의견만 받아들여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아주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이 모순적인 태도부터 전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한덕수 대행 물론 뭐 지금 박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일단 뭐 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느냐 논란, 사실은 뭐 지적은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4월 4일 이후로 그 이슈는 넘어가게 됐고, 지금 사실 한 대행이 복귀해서 지금 열흘 정도가 됐는데 사실 지금 극복해야 할 난관과 과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에게 핵심은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 4월 4일까지만 있는 건 아니다. 그 이후 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고 대한민국 미래를 보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치 여야가 지금 4월 4일에 목숨 건 것처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4월 4일에서 역사를 멈출 수는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존망에 대한 그런 정치권이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최소한 지금 그러면은 광장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우면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스팀 아웃을 해줘야죠. 좀 김을 빼고 열기를 식히게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열기를 주입하고 있는 거, 그건 좀 자제해달라. 아마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최고의 수위의 얘기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한 전망에는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4대4 기각, 그리고 야당에서는 만장일치 인용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4대4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절차적 하자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문은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의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 4월 4일 오전 11시 아니에요? 444예요. 11시가 4시입니다. 이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를 과연 기각 혹은 각하 또는 그러한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 만약 이런 의견을 내고 이런 판결을 쓴다고 하면은 그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고 제2의 이완용입니다. 자, 4월 4일 오전 11시 선고일, 선고 시간을 두고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이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럴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선고일이나 선고 시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헌법재판소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걸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그런 양측의, 그것도 약간 좀 경쟁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선고일은 정해졌고 결론도 난 거죠. 어제 이제 판결까지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고 헌재가 그 보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이미 답안지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발표만 남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기다리는 것 이외에 지금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12월 3일 날 전 국민이 목격한, 그로 인해서 5가지 그런 이제 이 혐의로 5가지 혐의로 그 소추돼 있는 이 사건을, 그 5가지 혐의를 다 피해서 과연 그 헌법재판관들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다만 중대성 여부가 쟁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위헌 위법성은 분명하고 그게 이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인지, 헌법수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인지, 요게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될 텐데, 이제 비근한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일 것 같아요. 당시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서 헌법수의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요게 헌재의 결론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잘못과 윤 대통령이 저지른 어떤 이 계엄과 내란, 이걸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사유로 파면이 됐는데 이게 중대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명백하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자칫 5대3 이제 되돌아게 걸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선고 일정이 잡혔다는 건 적어도 그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뭐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가 일거의 결정을 내리고 판결까지 마친 걸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의 의사가 엇갈리기보다는 합치됐다. 기각이나 각하로 합치됐을 가능성은 전무하잖아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조금 전에 나경원 의원 목소리 들으셨습니다만 이제 4대4 기각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데이터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번에 11번의 심리 가운데 4명의 재판관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정미, 조한창, 김복형, 정계선 4명의 재판관은 한 차례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은 본인들이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제출된 서류만으로도 다 본인들이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각자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 추천 이렇게 이른바 정치적 후견주의에 따른 이제 이렇게 추천들이 있잖아요. 근데 4명의 한 번도 질문하지 않은 재판관 가운데 중도 보수나 보수로 분류되는 분은 조한창, 김복형 2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한 분이 김영두 재판관인데 12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영배 재판관은 이제 이게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민선 재판관은 딱 1명을 했죠. 그다음에 정영식 이민선 재판관은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 그때 구속의 사유가 뭐냐고 이제 질문을 한번 했고,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은 7번을 했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김영두, 정형식 두 재판관이 아마도 많은 질문을 한 것은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이런 쟁점에 대해서 꼬박꼬박 물었는데 이 두 분이 만일 기각과 각하로 돌아선다면은 이게 4명이 확보되는 거라고 아마 추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데이터로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몫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이라든가 했던 이런 그 향배로 봤을 때 아마 인용 쪽에 가까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4대4의 그런 추론을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한 게 아닌가, 제가 대리로 분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박원석 의원께서 이제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동안 어제 그제 5대3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네. 5대3. 그렇죠. 교착설, 대드락 뭐 이런 용어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십니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대드락은 안 한 걸로 봐요. 왜냐하면 5대3으로 결론이 나면은 후폭풍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는가가 우리 사회의 대단한 쟁점이 됩니다. 그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더라면 6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4대4는 왜 또 다른 문제인 게 어떤 식으로든 마은혁 재판관이 여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소됐다 보는데 다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11시로 이미 3일 전에 예고한 이유가 일단 잡아놓고 기각 인용에 대한 걸 다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 퍼즐을 맞춰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선을 넘기지 않게끔은 8명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좁혀나가고 마지막까지 부합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거기 논리에 맞추면 되니까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10시, 금요일 날 10시까지도 그 아마 금고안에 보관돼 있을 수 있는 그 주문서가 다시 수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4월 4일 상당히 예상보다는 늦은 거잖아요. 뭐 헌재가 언제 발표하겠다고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예상보다는 늦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근데 지난 한 달여간을 돌이켜 보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탄핵 심판 사건이 딱 그 대통령 탄핵 심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탄핵 심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재가 그걸 심리하고 선고도 내렸습니다. 그 최재 감사원장을 비롯한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그런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도 선고를 내렸고 또 한덕수 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도 선고를 내렸고 그 사이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회의장이 제기했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굉장히 업무가 많았던 거죠. 그런데다가 저는 개인적 추정으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에 34일 만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한 번 변론하고 종결할 때 그건 곧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했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결과도 많이 엇갈렸습니다. 5대 1대 2지만 사실은 4대 1대 1대 2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 그 탄핵 심판 사건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이 선고일자가 정해지고 오후에 평결까지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 최종 평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헌재가 정정했을 겁니다. 지금 자칫 작은 것 하나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갔다면 그 보도가 거의 모든 언론사에 다 나갔는데 헌재 공보관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헌재 입장이 정정 입장이 나왔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건 사실상 인정을 한 거고 저는 그 이 4월 4일 오전 11시 이전에 그게 수정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지금 양측이 이렇게 격한 대결을
벌이고 있고 헌재를 향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네. 제기되기 때문에 이른 판결을 통해서 예. 어쨌든 결론을 확정해 놓고 예. 당일날 이제 선고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요. 예. 어쨌든 그 평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는 그것만은 분명하고 그만큼 이 사건이 무겁고 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고 쟁점도 많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결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5대3 데드락서를 아주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4월 18일 마은혁 재판관이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결론을 못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쟁점이 마은혁 재판관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이제 탄핵 그 선고를 예고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4대4 기각서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4대4 기각이라면은 뭐 생중계부터 시작해서 공개 방청부터 시작해서 평결까지 이렇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정말 마지막까지 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때문에 결론은 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4일, 그러니까 선고일을 지정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평결까지 다 끝났다는 보도를 했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평결까지는 끝나도 지금 자꾸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각각의 선고문을 써놨다고 봐요. 각각의 선고문을 써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저는 조율 작업을 들어가는데 이게 더 늦어지면은 제가 보기에 저는 결정적으로 이 헌재를 좀 자극할 수 있었던 거는 물론 이제 그 장외 집회에서 헌재 재판관들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하면서 불렀던 박찬대 원내대표의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했고 또 압박이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그 만일 4월 18일 이후에 문영배 이미선 퇴임한다면 퇴임하지 못하게 자동으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마 저는 헌재를 더 굉장히 좀 자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까지 간다고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예고는 해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례적으로 짧으면 하루 아니면 이틀 전에 예고를 하던 걸 3일 전에 얘기하는 이례적인 걸 이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기각과 그다음에 인용에 대한 걸 다 써놓고 지금 아마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실체적 쟁점적 별로 그 이제 그 절차적 별로 그 쟁점들 하나하나 녹이고 그다음에 의견을 좁혀가는 과정인데 아마 저는 경우의 수를 다 해놓고 지금 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둔 것이라 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대 0으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인용되는 경우는 저는 결코 없을 거라고 보고 소수 의견도 담을 그런 지금 상황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평론가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눈 거기도 하고 뭐 크게 나누자면 쟁점이 한 5가지인데 그렇죠. 어떤 게 가장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위헌적 포고령 1호가 마지막까지 됐을 거라고 봐요. 나머지는 국회 봉쇄하고 표결방해 의혹, 그다음에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선관위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이 4가지는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양쪽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헌적 포고령 1호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대착오적인 것도 있고 그걸 이제 대통령 측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알아서 한 거라는 얘기지만 실제로 이거를 대통령이 제갈하지 않았으면은 포고령이 발동하지 않았겠죠. 그 측면은 아마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약간 사소한 것으로 쳐도 위헌 위법성을 이 부분은 우리가 강구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헌재 심리에서 김용현 그 국방부 장관이 이건 내가 한 거라고 항변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그걸 국방장관이 자의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서 전결하듯이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 이제 좀 길게 그 좀 편결을 이어갔던 그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윤 대통령 측에서 김용현 장관이 과거의 계엄 그 포고령을 잘못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죠. 그 대통령이 다 문구까지 검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그 포고령이 발표가 된 거고요. 저는 뭐 그 포고령의 위헌성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국무위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 또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서 그 업무를 방해하고 장악하려고 했던 문제, 정치인들 체포,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진술이 약간 번복된 면은 있지만 큰 틀에서 위헌성을 판단하기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기각 의견을 내려면 이걸 다 비켜가야 됩니다. 이 쟁점들을. 그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헌법재판관들이 법률가로서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중대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파면에 이를 만큼 이제 중대한 위헌 위법이냐,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심판 당시에 당시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했던 것도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정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방해한 거라든지 압수수색을 방해한 거라든지
헌재 심판에 나와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게 과연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인가. 과연 윤 대통령이 이 탄핵 사건을 기각시켜서 공직으로 돌려보냈을 때 그게 국정에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보고 이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피소추인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저는 압도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에 도달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개별 쟁점별로 그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그건 있을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만장일치의 결론을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를 딱 지정한 이후에 여권 대선 주자들이 한마디로 정중동입니다.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면서도 이제 외부 일정은 최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오늘 눈에 띄는 점이 홍 시장님,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이 살아왔으니 윤 대통령도 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죠 홍 시장,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이제 잠재적 후보들을 이제 놓고 보면은 이념적 스펙트럼을 보면은 가장 우측에 김문수 장관이 있고 홍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오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럼 윤 대통령이 산다, 기각이 돼서 이제 돌아온다라고 하면 가장 정치적 수혜를 김문수, 홍준표 순으로 입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분들은 그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관리되는 지지율의 역사를 지금 수혜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지율이 제가 수치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 시장도 그 다음을 이어가는 이제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해야만 그런 로열티층의 계속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설령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1차 허들이 당원 70에 여론 30이거든요. 꼭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안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쨌든 개헌이 필요하다.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런 그 상황을 통해서 중도 이미지를 뭔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4월 4일까지는 아마 그 여권의 잠룡들은 정말 머리를 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활주로가 굉장히 짧아서 빠른 이륙이 필요하면 급변침을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중도 소구를 할 것이고 기각이 된다라면은 윤 대통령을 만일 보좌하고 제대로 이끌어지는 국민의힘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또 이중적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쯤은 메시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더라도 혹 또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지층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지금 탄핵하고는 아무런 뭐 사실적, 법률적, 논리적 연관성이 없는데 하나가 기각됐으니까 이것도 각하돼야 된다, 혹은 기각돼야 된다. 굉장히 비논리적인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을 향해서 그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메시지를 내는 거라고 보고 저는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실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분이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분이에요. 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마자 서울로 이사 준비한다라고 하고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게 지지층한테 밉보였죠. 그래서 김문수 지사한테 탄핵 반대 지지층의 지지가 쏠려버렸습니다. 그 뒤에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좀 힘을 못 쓰고 있고 내리막을 계속 타고 있는데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라고 보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본인이 그 스타트를 끊고 이 대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물밑에서는 여전히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때문에 과연 탄핵이 인용되는 게 좋은지 기각되는 게 좋은지 사실 깊은 속내는 모르죠. 그러나 이제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고 아마 이제 그 광장에 나온 국민의힘의 혹은 윤 대통령의 열혈 지지층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기각됐으니까 이것도 기각 각하되는 게 형평성 차원에서 맞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은 개인이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건 내란입니다. 내란. 그리고 우리 헌법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겁니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걸 자꾸 비교해가지고 한쪽이 이러니까 저쪽도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그만큼 사실은 뭐 그 절박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뭐 볼 수 있는데 이치 안 맞는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지금 가장 긴장하고 있는 정보기관 중에 하나가 경찰입니다. 윤 대통령 선고 당일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또 이제 캡사이신 그 경찰봉 사용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과격 폭력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한 한 차원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용됐을 경우, 기각됐을 경우 모두 그럴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사태를 감안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마지막 금요일 날 선고일 날은 안 오시는 게 좀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윤 대통령이 옴으로써 당연히 이제 그 경호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즉시 주문을 이룬 순간 신분이 바뀌잖아요. 복귀를 하든가 전직이 되든가 그렇다면 그것이 굉장히 지지층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또 반대층에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아마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에서 아마 잘 그게 이제 마지막 변수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그게 변수고 또 하나 이제 오늘 경찰에 보니까 50m 진공 상태 지역을 더 늘렸고 150에서 150 늘렸고 100에서 150. 그다음에 또 양대 이제 그 경렬이 대치돼 있는 두 지지층들 사이를 완충지대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좀 잘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기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슨 불씨 하나가 이게 폭발을 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유증기를 약간 빼는 그런 이제 지금 약간 김빼기 효과를 좀 둬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 경찰이 지난번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고 당시에 그 상황 시뮬레이션을 계속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영상 보면서 회의하는 것이 그 상황 대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찰은 이번에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권이 조금 더 메시지 관리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우려하는 불상사태는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박 의원도 그렇게 보시나요? 네,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지금보다 대결 양상이 덜했음에도 불구하고 4사람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글쎄 아직 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나오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지지층을 자극하거나 혹은 반대층을 자극할 염려도 있고 그 민폐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찰이 가포비상령을 내린 상태에서도 초긴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저기에 나타났을 때 어쨌든 경찰의 부담이 더 가중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까지 나와서 그 탄핵 선고를 들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는 그 순간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에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그로 인해서 그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기까지 나올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바로 표결에 붙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시 법사위로 회부가 됐는데 이렇게 회부한 것은 어제들 나오기는 쌍탄핵을 유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건 전략적 회군이죠. 출구 전략을 짠 거죠. 진짜 하겠다면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민주당의 전략이었잖아요. 근데 법사위로 가서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겠다는 얘기는 할 의지가 없고 일단 4월 4일 선거를 보겠다는 거죠. 아마 민주당의 전략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대통령이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 윤 대통령의 다른 건으로 재탄핵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걸 거부할 방법이 없어요. 뭐 광장으로 나가는 건 정치적인 선언일 뿐이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윤 대통령 다시 재탄핵하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근데 과연 또 민주당이 그런 상황을 강행할 것이냐. 이건 아까 박 의원님 잘 지적하신 대로 민심, 지지율 혹은 이런 것과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최상목 총리 탄핵안, 뭐 한덕수 총리 탄핵안 이른바 쌍탄핵안은 저는 뭐 이제 사실상 물 건너간 것 같고 4월 4일 이후는 다른 국면으로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그럼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 만약에 이제 그 4일 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거기에 좌우돼 있다면 만약 그 결과가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을 볼까요? 그게 이제 5대3 결론인데요. 그런 결론은 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선고가 4대4로 엇갈릴 때 그 문제를 이제 판결문에서 다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5대3 이거는 이제 재판관을 기다렸다가 판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제 4대4였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고 만약 이제 선고 날짜가 계속 잡히지 않고 있었다면 이른바 이제 5대3 교착을 의심해 봤을 텐데 선고 날짜가 정해짐으로써 적어도 그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확인된 것 같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됐다 하더라도 별도의 이제 변론 재개 절차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재판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선거에 참여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4월 18일 날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하는 걸 감안한다면. 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뭐 참여시키겠다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도 원칙적으로 어쨌든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듭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예. 경고이자 문제 제기 차원에서의 예. 탄핵 안을 오늘 보고한 거라고 보고 저는 이게 뭐 쌍탄핵은 유보했지만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보류된 거지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최근에 이제 뭐 그 환율 관리 책임자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함으로써 강달러 뭐 약 원화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경제 사령탑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냐. 이게 여론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이제 책임도 물론 그게 직접적인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실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이후의 상황을 봐서 추진할 문제지 이게 취소된 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잠시만요. 오늘 사이 재보궐선거였는데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개표 상황 중이었는데 당선이 됐네요. 정철원 후보가 51.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배출한 1호 단체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후보랑 이제 맞붙었었는데 조국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결국에는 오늘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지금 지역 단체장을 배출을 하게 된 셈이네요. 조국혁신당에서. 저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역대 민주당의 지도자들은 그 호남 지역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영향력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사실상의 일종의 상징 자본 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2심에도 살아났고 그다음에 지금 일극체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국혁신당 후보가 됐다는 거는 뭔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호남 확장성, 호남 어떤 그 뭐랄까 영향력에 조금 약간 시그널을 준 거라고 보고 또 하나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정당으로서 약간 그 불씨를 살린 그런 의미는 아마 한 지역 자치단체장의 선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얼핏 생각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예,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뭐 지난 재보궐선거에도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때는 뜻을 못 이뤘고 이번은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호남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호남을 기반으로 이후에 당의 지속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호남 확정성 문제는 이를테면 호남에서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결과일 텐데 사실은 뭐 호남이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경선도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도 뭐 별다른 이재명 대표 대세론에 지장이 없고 또 조국혁신당이 당장 대선에서 무슨 민주당과 경쟁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관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장의 임박한 조기 대선에서 호남에서의 무슨 이상 기류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단 하나 그건 있겠죠. 그 이상 기류는 아니지만 이제 야권의 후보 단일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의 일반 호남 레버리지 약간의 그 자신들이 하고 협상력이 좀 높아질 수 있어서 지난번에 총선 득표율도 총 득표수에서는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권 지형에서는 약간 좀 영향이 좀 있을 그런 어떤 상징적 선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이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역대급 무관심 선거라고 이제 알려졌고 그만큼 국회의원 선거도 없었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도 없었고 그래서 말이죠. 그랬는데 5개 지역 단체장 선거 중에서 한 곳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1호 당선자를 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한 번 있었는데 국민의힘 박충건 의원의 공산주의자 발언 때문에 여야가 한번 들썩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실까요? 그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강유정 의원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그 탈부작 출신이죠. 박충건 의원이 그 비례대표 의원인데 거기서 이제 그 인민노련 출신의 마은혁 재판은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말이 섞이면서 이제 그 민주당에 바로 들고 일어나면서 아주 어떻게 공산주의자라는 얘기를 발언만 할 수 들린 있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행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박충건 의원이 백브리핑에서 나는 마은혁 재판을 얘기한 거지 강유정 의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과를 했는데 어찌되었건 이게 이제 그 사실 공산주의자라는 단어는
탈부작 출신 의원이니까 할 수는 있었으나 예. 그러나 지금 이런 지금 대치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자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하경 국회 부의장이 신상 발언을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신상 발언 없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네.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참 그 시대착오적이고 철진한 색깔론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탈북한 의원이 저렇게 펴는 걸 보면서 좀 씁쓸함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마은혁 재판관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관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어서 법관으로 임용이 된 분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법관을 했어요. 저분이 그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이라는 과거의 노동운동 조직에 참여했던 적은 있으나 그로 인해서 법관 임용에 결격이 될 만한 그런 무슨 전과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까지 이렇게 옳은 분을 상대로 공산주의자라고 지칭을 한다면 김문수 장관은 어떻습니까? 과거의 마은혁 재판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정말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그분이 전향을 했다지만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와 자기는 지금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본다면 김문수 장관한테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과는 좀 어떻게?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당연히 기각각하면 제가 헌재하고 내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내통한 사람은 민당과 아주 친한 좌파 언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입니다. 이용과 기각 각각 중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실까요?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장일치 확신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파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청련에 있었고요. 정치인에 올려서 한다고 연락받았다고. 금요일날 11시에. 결과는 좀 어떻게? 결과? 당연히 기각각하죠. 당연히 기각각합니다. 일단 내란죄, 또 홍장원의 메모, 박종건 증인의 진술 너무 오염이 됐습니다. 제가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7대1 그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당 의원분들이 제가 헌재하고 내통한다고 그러는데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월 21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한덕수 총리는 7대1이다. 3일 전에 7대1을 맞췄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 안 새는 거 맞아요? 민당 의원분들이 제가 헌재하고 내통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내통한 사람은 민당과 아주 친한 좌파 언론입니다. 민당하고 아주 친한 좌파 언론입니다. 의대 학생협회가 전국 15개 대학의 학생 수업 참여율이 3%대에 불과하다며 의대생 투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행동을 강요하는 학습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각 대학에 엄정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생들의 복학 행렬에 적법한 휴학원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사과한 의대생 단체가 내부 결속에 나섰습니다. 의대 학생협회는 전국 의대 15곳을 조사한 결과 1학기에 등록한 학생의 수업 참여율은 3.87%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생이 전원 복귀했다는 기사는 많았지만 여전히 교실은 비어 있다면서 향후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된 만큼 안내에 잘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0개 의대 중 유일하게 미복귀로 남았던 인제대 학생들까지 복학을 선택했지만 일부 대학의 등록 후 수업 거부 투쟁 여론이 90%를 넘는 등 교육 정상화까진 갈 길이 멉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집단행동 강요를 비롯한 학습권 침해 행위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건국대 의대는 수업 참여자를 파악해 명단을 공유한다는 제보 등을 다수 접수했다며 학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지켜본 뒤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이어서 의대생들의 집단 반발은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지난해 의정 갈등 여파로 환자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한 기간이 2023년보다 나흘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다리지 않고 당일에 입원하거나 환자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해 입원한 경우는 90.2%였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이 안 돼 기다린 경우로 대기 기간은 평균 17.5일이었습니다. 이는 2023년 13.6일에 비해 3.9일 길어진 것으로 의료 서비스 경험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후 대기 기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3.6%로 1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공공서비스 요금도 들썩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는데요. 산불 여파에다 고환율, 기후변화가 물가를 더 자극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품목과 기업을 가리지 않고 식품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대였던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6%를 기록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최대폭입니다. 김치가 15%, 커피가 8% 넘게 올랐고 빵과 햄이 6%대 올랐습니다. 김값, 고등어값 강세에 수산물도 4.9% 올라 1년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 잠잠하던 축산물도 수입 가격 상승으로 3.1% 상승했습니다. 외식 물가 3% 상승에 공공서비스 물가까지 들썩이며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올랐습니다. 석 달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 3월부터 사립대학교 납입금 인상 영향으로 공공서비스가 상승했고요.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지난달 2.9%에서 이번 달 3.6%로 상승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OECD 방식 근원 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많이 찾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은 2.4%로 6달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여기에 농가가 밀집한 경북 지역 산불이 농축산물 가격을 더 밀어올릴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빨리 농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지원하고 이번 달부터 다음 달까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가스, 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환율이 더 오른 가운데 무더위도 빨리 찾아올 것으로 보여 먹거리 물가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산불 피해가 난 경남 산청에서는 오늘도 잔불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지원책을 내놨지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자락이 새카맣게 그을린 임산물 재배 농장. 표고버섯을 키우는 시설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15년 넘게 키운 산양삼이나 송이, 더덕 등 각종 약초와 임산물을 심어놓은 곳은 모두 타버려 피해가 큽니다. 산청 방문의 해를 맞아 기대가 컸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각종 축제와 행사로 지역민들께서는 이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대형 산불로 인해서 지금 팔로부터 매출에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넉넉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주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화마가 휩쓴 터전을 찾았습니다. 팔순을 넘긴 할아버지는 행여 감나무를 되살릴 수 있을까 밭을 돌봅니다. 가만히 있어봐 누가 니 살지도 않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네.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이야.
잔불 진화가 완료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아직 정확하지 않지만 지자체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는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농약 구매비나 가축 입식비 등에도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합니다. 산청군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투입해 피해 복구를 지원합니다. 피해 가구와 우리 농업인, 임업인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우리 국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마의 상은 위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주민들.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우리의 이웃들이 힘을 내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북 북부를 덮친 산불에 동해안을 비롯해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 등 지역 관광산업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락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여행객 발길은 뚝 끊겼고 펜션 같은 숙박시설마저 불타서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건물이 여러 채 줄을 이었습니다.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불타 무너져버린 곳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여행객이 찾아와 여유를 즐기던 펜션 단지는 이제 폐허가 됐습니다. 동해바다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지어진 펜션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산불의 습격을 받으면서 건물은 모두 부서지고 구겨졌습니다. 관광객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날이 풀리며 본격적인 행락철이 시작됐지만 산불 피해를 본 곳에 놀러 가는 게 민폐라는 생각에 고개를 돌린 겁니다. 관광 수입에 기대 살던 주민들은 그저 앞길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지난주 상황보다는 진짜 한 70%가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저희들 지역에 또 보시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시고 주무시고 이런 게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거로 알려진 천년 고찰 의성 고운사. 현대식 건물 한두 채만 남고 전통 양식 목조 건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찾지만 이제 더는 지역 명소의 명맥은 잃게 됐습니다. 의성, 안동, 영주를 아우르는 교구 본사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천연 고찰이 이건 나무는 또 새로 키우면 되지만 이건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경북 동해안과 의성 고운사 또 청송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산불 피해를 본 관광 명소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택 피해 등 당장 주거 지원에 힘을 쏟는 상황에 재난 복구 우선순위에도 밀리면서 지역 관광업계는 존폐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에 4천억 원 이상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산불로 사과 재배 면적의 3,000헥타르에 대한 피해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사과 재배 면적의 9%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 신고 면적 중에 불에 탄 직접 피해 면적은 제한적이고 열기로 인한 간접 피해 면적도 있다며 이번 달 중순 이후 개화 상황을 봐야 정확한 수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 피해가 난 경북 의성과 안동, 영덕, 영양, 청송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지역이 사과 외에도 봄배추와 마늘, 번고추, 자두 등의 주산지라며 일부 품목은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와 경영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신속히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설비, 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지원 등의 기정 예산 등을 활용하여 4천억 원 이상 지원하겠습니다. 피해 규모를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도 추가 재정 투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생계비는 2인 가구는 120만 원, 4인 가구는 187만 원이 지급됩니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특별 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36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농축산 경영자금의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각 농가에 피해 농작물 농약대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윤석입니다. 미국 수사당국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해경과 또 관세청이 강원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으로 추정되는 대량의 마약을 찾아냈습니다. 어림잡아 무려 600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보도에 송세혁 기자입니다. 새벽 6시 반쯤 강원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32,000톤급 화물선 A호입니다. 해경 특공대원들이 기관실 창고 문을 열자 비닐로 꽁꽁 싸맨 물건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알파벳이 적힌 포장을 뜯어내자 흰색 가루가 나오고 간이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이 나타납니다. 코카인 만원, 코카인 양성.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무게 20kg 안팎의 상자가 수십 개 발견됐습니다. 600만 명 이상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해경과 관세청은 A호가 입항하자마자 90여 명을 투입해 선박 내부를 수색했습니다. 미국 FBI가 공조를 통해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서울 세관과 합동으로 멕시코에서 출발해 에콰도르와 파나마, 중국을 거쳐온 A호는 옥계항에서 시멘트 원료를 싣고 페루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배에는 외국인 선원 2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과 세관은 해당 선박에서 선장과 선원 등을 대상으로 마약 출처와 유통 경로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압수한 마약과 선원들의 휴대전화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경은 국제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배제하지 않고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논란에 휩싸인 배우 김수현 측이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상대로 추가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는 어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김모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는 해당 채널이 지난달 10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31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 김수현 관련 사진과 영상을 살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리얼 촬영 당시 고 설리가 노출 장면을 강요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소속사는 고인이 모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전에 제작된 콘티북 이미지와 조감독과 스크립터의 사실 확인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체 장면을 찍을 대역 배우가 현장에 있었는데 고인이 촬영에 들어갔다는 유족 주장에 대해서는 촬영 준비 단계에서 배우의 동선을 대신하는 스탠딩 배우가 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의 향기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 특히 벚꽃 행사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천 일대에 자리 잡은 2천여 그루의 벚꽃나무. 봄내음이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시민들은 산책을 즐깁니다. 파란 하늘 아래 곳곳에 벚꽃이 폈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분홍 꽃망울을 활짝 터뜨릴 걸로 보입니다. 꽃샘추위 탓에 아직 활짝 피진 않았지만 나들이 객은 하나둘 모여듭니다. 기분 너무 좋죠. 아직 피지는 않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꽃 보니까 기분도 좋고. 이곳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낭만 벚꽃, 낭만 정읍이란 주제의 힐링 축제가 진행됩니다.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면 꽃이 만발한 붕어섬 생태공원, 알록달록한 튤립, 수선화, 작약 등 꽃 종류도 다양합니다. 봄향기에 취한 어른들은 동심으로 돌아가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꽃이 너무 만발하게 많이 피었고요. 또 사람들 웃음도 즐거워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에 이 순간을 프레임 속에 담습니다. 꽃들도 이쁜 꽃들도 너무 많고
향도 너무 진하게 참 예쁜 꽃들을 너무 많이 심어놓은 것 같아요. 임실 방문의 해에 열리는 옥정호 벚꽃 축제. 역시 꽃샘 추위에 벚꽃 개화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만 이번 주말 동안 행사는 진행됩니다. 한 20여 종의 꽃들을 저희들이 식재를 했고요. 기온 때문에 많이 늦어지긴 했지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 뒤에 찾아올 늦은 봄꽃의 향연. 겨우내 움츠렸던 또 한동안 대형 산불의 악몽에 시달렸던 시민들에게 힐링과 여유의 시간을 허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직관하기 위해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이 접수 시작 하루 만에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전직 대통령 때 경쟁률을 훌쩍 넘겨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역사적 장면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헌재 대심 판정 좌석 104개 가운데 선고 당일 일반 시민을 위해 마련된 몫은 모두 20석. 헌재 홈페이지에는 방청권 신청 접수가 시작된 직후부터 수만 명이 몰렸고 한때 신청 페이지 접속 대기자만 8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7만 5천 명이 신청했는데 최종 경쟁률은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당시 방청 신청 경쟁률 21대 1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795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하루 전날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한 뒤 곧바로 전자추첨을 진행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당첨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하는 방식은 청사 안전과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 8인의 앞선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대체로 통일된 의견을 내면서도 재판관들은 대립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권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8인 체제가 구성된 뒤 주요 결정 8건 가운데 2건에서 각자의 견해를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1월 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선 재판관 견해가 4대 4로 극명하게 엇갈리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원 2인 의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봤습니다. 반면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었습니다. 기각 결정안에서도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 위법이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고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 위법도 없다는 독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정계선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이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잘못이라며 인용 의견을 냈는데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하면서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주요 사건들에선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짙었습니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뿐만 아니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8인 재판관은 기각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세부 쟁점에 관해 일부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대체로 통일된 견해를 보여온 겁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헌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5대3 혹은 4대4 등 견해가 엇갈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탄핵 소추를 기각하게 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오늘 오전 11시 헌재가 윤 대통령 앞으로 보낸 우편 통지서를 수령해 부속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어제 선고기일을 4일로 정한 뒤 양측 대리인의 유선과 전자송달로 알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우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올수록 여당은 기각, 대통령 복귀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결집을 도모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혈 사태를 언급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겁박하는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바라는 게 당론이라고 말합니다. 경제와 외교, 안보가 흔들리는 상황을 다잡기 위해선 대통령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통령 복귀 시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기각에 대비한 테러 사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유혈 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내란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서 멈춰선 국정을 재정비하고 민생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계속 막아내야 한다며 탄핵 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지지층 결집용 발언이란 해석도 나왔지만 탄핵 인용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원들과 함께 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당 내에선 여전히 헌법재판관의 탄핵 인용 의견이 정족수에 못 미친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원내 관계자는 YTN에 아무리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한다지만 절차적 흠결과 진술 신빙성을 생각하면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오히려 헌재의 부담은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을 파면하기까지 하면 사법기관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따르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5대 3이던 구도 관측이 4대 4 기각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야당의 때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이번 주는 국회 근처에 비상 대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의 기사회생 복귀든 아님 파면이든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한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며 거듭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헌재를 향한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등 조용하고 신중한 태도, 이른바 로우키 전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선고일이 정해진 건 다행이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합당한 판정을 내릴 거라 믿는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즉 파면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최고위원들은 만약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거라며 파면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윤석열의 복귀가 계엄 면허증 발급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헌법재판관을 향한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당 일각에서 헌재가 의도적으로 선고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는데 이제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최대한 헌재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대표는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의 만남 뒤 13일 만에 민생경제 행보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상황을 맞이하고 보니까 참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까지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신뢰를 강조하며 헌재를 향해 잇따라 유화적인 메시지를 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져 온 도심 집회 분위기가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측 모두 헌재 인근 안국역 일대에 모여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는 탄핵 찬성 단체가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72시간 동안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윤석열을 만장일치 파면하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과 신자들은 헌법재판관 전원의 탄핵 인용을 촉구하면서 오체투지에 나섰습니다. 저희 불제자들은 몸을 가장 낮은 곳으로 던지는 삼보일보 오체투지 기도를 통해 전 국민적인 윤석열 탄핵 열망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탄핵 반대 단체는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모였습니다. 헌재 앞에 천막과 텐트를 치고 농성하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이 헌재 반경 150m 출입을 통제하자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이 각하되고 윤 대통령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병든 대한민국의 조직을 다시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안타깝게도 계엄령, 대목령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온 가운데 찬반 단체 모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사이 재보궐선거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시각 현재 개표 현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담양군수 선거는 개표가 100% 완료됐습니다. 개표 결과 조국 혁신당의 정철원 후보가 51.8%, 민주당 이재정 후보는 48.2%를 얻어 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로써 조국 혁신당은 처음으로 단체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밤 10시 반 기준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가 57.1%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보수 진영 정승윤 후보가 34.7%로 뒤를 쫓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장인홍 후보가 68.1%로 1위, 자유통일당 이강산 후보가 16.4%로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충남 아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오세훈 후보가 67.5%로 1위,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30.2%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배낙호 후보가 47.8%를 1위를 기록 중이고 무소속 이창재 후보는 26.9% 2위로 추격 중입니다.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병광영 후보가 63.1%를 득표해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가 31.6%로 뒤를 쫓습니다. 네, 이번 강진으로 미얀마 만달레이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소 90여 명이 파묻힌 것으로 추정돼 주거지 중에서 인명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기가 지나버린 상황에서 사망자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실종자 가족들의 통곡 소리가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층 높이의 대형 아파트 단지 건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나마 멀쩡한 것처럼 형체를 유지하는 건물 한 개동이 있지만 이마저도 절반 이하로 아래층이 땅에 파묻힌 겁니다. 에어컨이 실외기와 연결된 배관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건물 철근들도 종이장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 건물 벽면이 아니라 옥상입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옥상 정원과 가로등이 지면에서 보이는 건데요. 또 건물 안쪽을 보시면 미처 주민들이 챙겨 갖고 나오지 못한 옷가지와 매트리스 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카이빌라라는 대형 복합 아파트 단지인데 4개 동에 모두 800여 세대와 상가가 있다고 건물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평상시 4천여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90여 명이 실종됐다는 미얀마 군부의 발표보다 훨씬 피해는 클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딘 구조 속도지만 시간이 흐를 때마다 실종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2시간인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다 보니 실종자의 숨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구조되는 시신을 옮길 때마다 보이지 않도록 가린 채 옮기고 예를 갖췄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적적인 생還을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은 주검으로 돌아온 이들을 마주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다수가 일을 나가 있던 오후에 지진이 발생했던 터라 피해는 자력으로 탈출하지 못한 노약자나 어린이들에게 집중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당초 예고한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올로프 질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EU가 예고한 보복 조치가 미국의 상호 관세, 자동차 관세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2가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첫 조치는 이미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대응이고 2번째는 나머지 관세들에 대한 대응일 것이라며 미국의 발표가 나오고 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EU는 미국과 철강 협상 무산 시 오는 13일부터 총 260억 유로, 약 42조 원 상당의 미국산 상품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특사가 이번 주 미국을 찾아서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 특사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의 해외 투자 경제협력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 러시아 직접투자펀드 대표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중 사망 사고로 하루 멈춰섰던 프로야구가 창원 NC파크를 제외한 전국 4개 구장에서 재개됐습니다. 검정 리본을 달고 묵념으로 시작한 경기는 추모 분위기 속에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사고에 대한 애도 문구가 전광판에 나타나자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은 물론 버그아웃과 관중들도 고개 숙여 묵념합니다. 양팀 선수들은 한쪽 어깨에 검정 리본을 달아 추모의 뜻을 더합니다. 야구장 구조물이 떨어져 한 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로 하루 동안 일제히 멈춰섰던 프로야구는 응원단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리그를 이어갔습니다. KBO는 경기가 열리는 4개 구장에 대해 경기 전 안전점검을 진행하며 재발 방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프로야구가 작년부터 최다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더 안전점검에 꼼꼼하게 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야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 잠실에선 8회 말 키움 포수 김재현의 송구 실책으로 결승점을 뽑은 두산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7회에 등판한 이영하가 2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곁들이며 키움 타선을 봉쇄해 승리를 챙겼고
김태견이 한 이닝을 깔끔하게 지우고 시즌 3번째 세이브를 챙겼습니다. 광주 원정에 나선 삼성은 8회 터진 박병호의 결승 2타점 적시타로 홈팀 기아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대전에서 정훈과 윤동희의 홈런포를 앞세워 한화를 누르고 시즌 첫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개막 뒤 7연승을 달리던 LG는 선발 에르난데스가 1이닝을 채우지도 못하고 8실점으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KT의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이 6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 우승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흥국생명은 V리그 여자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정관장의 2세트를 먼저 내준 뒤 내리 3세트를 따내며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투특구가 24점으로 팀 내 최고 득점을 책임졌고 배구 여제 김연경도 22점을 올리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올 시즌 남자 프로농구에서는 서울 SK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선두를 질주한 끝에 정규리그를 3주나 남겨놓고 일찌감치 1위를 확정했습니다. 프로농구 감독 중 가장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준비된 지도자로 꼽히는 SK의 전희철 감독을 허재원 스포츠 부장이 만나봤습니다. 정규리그 챔피언 서울 SK 나이츠입니다. 프로농구 출범 이래 가장 빠른 46경기 만에 서울 SK는 일찌감치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시즌 개막전 중위권으로 분류됐지만 1라운드 후반부터 선두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시즌이었습니다. 비시즌 준비하면서 큰 부상 없이 다 준비를 마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원동력인 것 같고 끝까지 쭉 버텨오는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성적이 난 거고. SK를 이끄는 사령탑 전희철 감독은 프로농구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지도자로 꼽힙니다. 화려했던 현역 시절을 뒤로하고 SK 한 팀에서 전력 분석원과 사무국 운영팀장, 코치를 두루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의전도 하고 마케팅에 참여도 하고 스폰서 이제 계약도 같이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선수, 코치, 감독이 됐으면 지금의 모습에 있는 감독 전희철하고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전력 분석원으로 일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저는 숫자 틀리는 것에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숫자 하나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바뀌거든요. 제발 틀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정말 검토를 몇 번씩 더 해달라고. 무려 10년 동안 감독을 보좌하는 코치로 일하면서 선수들을 독려하고 때로는 선수단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하우를 익혔습니다. 수석코치 10년 하면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된 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입히는 게 아니라 일단 모든 선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 그 선수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전희철 감독에게 살아온 모든 날의 경험들은 인생의 길잡이가 된 셈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나에게 모든 게 다 이득이 되는 거고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모든 거에 좀 최선을 다하자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허투루 갈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YTN 허재원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하늘이 함께했습니다. 곳곳에 비도 내렸는데요. 내일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날이 개겠습니다. 또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는 따뜻함이 감도겠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점차 날이 개지만 영동과 충남, 호남 서해안에는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거나 일부 지역에서만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 6도, 부산 7도로 예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도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도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